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8804님, 김포 마송에서 김포 쪽으로 대형차 사고, 3중 추돌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부디 인명사고 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구간 지나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389님, 어제 접촉사고 나셨군요. 기분이 다운돼 계시다고 하는데 저희가 노래는 못 틀어드리지만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손님 오셨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생존을 위해서 도시인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느냐, 그 가이드라인을 주실 것 같아요. 최근 들어 보면 이스라엘 인구가 900만 명밖에 안 되니까 3주 뒤면은 방역 완전히 이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뉴욕시도 7월 1일이면 완전히 경제활동이 정상화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의 홍윤철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 백신이라는 것, 이게 하나의 이제 경제활동을 좌우하는 어떤 키 같은 것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미 주사 맞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백신 맞으면 바로 일상활동, 마스크 벗고 옛날처럼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이번에 개발된 여러 종류의 백신들 또는 과거에도 개발된 백신들은 기본적으로 맞으면은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이제 항체가 만들어지고 면역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의 그 근육통이나 또는 열이 난다든가 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대개는 그 정도 증상으로 머뭅니다. 그렇지만 드물게는 또 지금 여러 가지 보도되고 있는 부작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백신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주사했을 때 면역 효과 때문에 얻는 이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구 집단 전체로 본다면 이득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항상 실보다 득이 크다는 걸 염두에 뒀으면 좋겠는데 어제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자가 301만 2,654명이라고 합니다. 잠정 집계 내용인데요. 오늘 숫자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요, 교수님, 주사를 맞고 나면 그 말씀하신 혹시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도 잘 가라앉은 다음에는 마스크를 벗고 사람 많은 데 가서 활동하고 밥 먹고 대화해도 코로나 이제 안 걸리는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 면역이 생기는데 다 100% 생긴다고 볼 수는 없고 또 그중에는 또 안 맞은 사람 맞은 사람도 섞여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주사를 맞았다고 나는 괜찮다. 이제부터 마스크 벗고 활동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 면역 수준이 70% 이상 도달했을 때는 가능한 이야기고요. 아직은 백신 맞았다고 나는 괜찮으니 마스크 벗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네, 좀 더 참을 인자를 쓰셔야 된다는 말씀인데 주사 맞고 얼마나 있어야 보통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됩니까? 그거는 백신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대개 한 2주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주사를 맞으신다 하면은 적어도 한 5월 말쯤에는 면역이 생겨 있다 이렇게 가정해도 크게 틀리진 않겠네요. 2번 다 맞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2차까지 접종을 마치셨을 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사실 현재 백신과 마스크 손 씻기뿐인데 교수님께서 주목하신 것, 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도시를 콕 집어서 전염병의 온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선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전파되는 거잖아요. 병이 전파되려면 사람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모여 있어야지 전파가 되고 병에 걸렸다 그래도 전파시킬 사람이 없으면 전염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도시가 없을 때 또는 문명 전에는 전염병은 사실은 없었던 거죠. 많이 모여 살게 되고 특히 도시에 많이 모여 살게 되면서 전염병이 시작됐고요. 그것이 이제 천연두, 흑사병 이렇게 시작되는데 결국 도시가
그 전염병 전파의 조건이 또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어떻게 우리가 잘 건강하게 또 설계해 나갈 것이냐 또 거기서 또 안전한 생활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삽니다. 그리고 서울만 해도 인구 1,000만의 대도시인데 도시가 전염병의 온상이다 이런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일단 인구 밀도가 높고 네트워크가 촘촘하고 대중교통망이 아주 잘 깔려있는 그런 곳일수록 접촉이 많은 건데 얼마 전에 교수님께서 그 저서인 코로나 이후 생존 도시에서도 강조를 하고 계셨어요. 이 도시를 전염병을 일으킨 확진범으로 보신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거 좀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염병과 도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도시를 만들어 나가면 특히 지금처럼 대도시 전략, 그러니까 대도시로 다 집중화되는 전략을 쓴다면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전략을 잡았지만 우리뿐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사실 대도시 전략을 현재 다 쓰고 있습니다. 이 전략을 쓰는 한 전염병은 더 자주 나타날 것이고 또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문명의 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는 어떤 면에서 편리하고 좋은 부분이 많이 있고요. 사실 도시가 문명을 이끌어왔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도시도 대도시 전략은 이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 인플루엔자, 스페인 독감, 코로나19 이런 팬데믹 현상의 진앙지가 되는 게 주로 그 메가시티 도시들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면 전염병의 시작부터가 고대 로마 얘기도 그 예로 하나 들어주셨고요. 우르크 고대 최초의 도시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우르크였다. 그런데 우르크 이전에는 전염병이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나온 책을 보면 팬데믹이라는 책에서 질병이 없는 이상적인 도시를 하이게이아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하이게이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려운데. 우선 하이게이아라는 말은 위생의 여신. 우리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여신 이름이 많잖아요. 많죠. 헤라. 헤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제 하이지아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네. 하이지아. 그 하이지아를 조금 변형해서 하이게이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도시명을 사실 영국의 그 19세기에 리차드슨이라는 분이 새로운 도시를 생각하면서 이름을 위생의 여신의 그 이름을 따서 하이게이아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 런던 19세기 런던은 사실은 굉장히 그 대형 제국이 번성하고 굉장히 말하자면 힘이 센 그 대형 제국을 이뤘던 시기인데 전염병이 돌면서 그 런던이 런던을 중심으로죠. 또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콜레라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도시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소위 생존해 나갈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 도시를 하이게이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상적으로 위생이 보장되는 그런 도시인 거네요. 개념적으로는 그렇죠. 당시만 하더라도 19세기지만 지하에 기차가 다니고 또 환풍 시설, 도시 정비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서 도시를 그려봤던 거고요. 지금은 그 개념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건강한 도시를 새롭게 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우리가 항상 역사에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이 어떤 도시도 런던의 유행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번성했던 도시지만 이 몇 년 동안 당시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해서 1852년 보니까 한 해 동안 10,000명이 사망을 했네요. 그래서 이랬던 상황에서 도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의식을 하게 됐고
근데 이게 1800년대 얘기잖아요. 네. 지금 2021년이니까 몇백 년이 지났는데 2021년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하이 게이아는 그럼 어떤 모습입니까? 우선 당시 1852년에 런던에서 이제 10,000명 사망한 건 지금으로 보면 뭐 서울에서 한 10만 명 정도 사망하는 거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는 건데요. 네. 굉장한 충격을 많이 줬고요. 당시에. 그래서 뭐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고민하듯이 아마 그거보다 더 고민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위생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개념도 그때 다 나오게 되고요. 그렇군요. 뭐 하천을 정비하자, 뭐 건축을 다시 하자. 그러면서 그런 거 이상적인 모델로 말씀드린 하이게이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뭐 그런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저는 스마트한 기술, 지금 스마트 도시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설계할 때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거나 또는 기존 도시를 재정비를 해야지 되고 거기에는 스마트 기술, 특히 우리나라는 거기에 강점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뭐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 접촉을 줄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하고 하는 그런 그 다양하게 사람들이 만나고 일하고 생활하고 또 돌보고 그런 이제 도시를 좀 만들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를 완벽하게 극복한 날이 언제 올지 사실 기약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를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두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건강에 대해서는 적어도 불평등이 없어야 한다. 이런 생각도 이번에 절실하게 하게 됐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사람이 소득에 따라 혹은 국가별로 건강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이거는 어디서부터 해답을 찾아야 될까요? 우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건강은 사실은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건강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상품이 아니다. 이건 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이 정말 건강해야 되는 네.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뭐 최근에 공정의 문제 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역 간 불균형 또는 불평등이 상당히 심한 사회입니다. 의료 체계가 보편적으로 공급돼 있지 않기도 하죠. 우리는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그 의료보험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혜택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의료의 중요한 시설들은 다 수도권에 있거든요. 그렇죠. 다 서울에 와 있어요. 우리 네. 소위 빅5라고 하는 병원들 보세요. 다 수도권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불편해질 뿐 아니라 그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 사실 생과사의 문제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나 또는 심근경색증이 네. 지방에서 생기면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또 적당한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사망률이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골든타임이라는 걸 놓치면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골든타임에 있어서의 차이가 지방과 수도권, 특히 서울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남편이 사고를 당했는데 닥터 헬기로 이제 수도권 병원 이송이 예정돼 있다가 코로나 증상인 것 같다 해서 탑승하지 못했던 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다. 이 사례도 제가 최근 뉴스에서 봤는데 그래서 교수님이 대안으로 강조하시는 게 플랫폼 의료 서비스라고 들었어요. 이게 일단 원격 진료, 그 의료계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원격 진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이제 어떤 우리가 스마트 기술 또는 ICT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원격 진료의 개념은 지방에 있는 분들이 지방 의료를 이용하지 않고 거기는 지방 의료는 그 서울보다 수준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현실로 봤을 네. 때.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최고의 의료 전문가한테 직접 의료를 받겠다. 이게 원격 진료의 기본 개념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중간 단계 의료 공급자 또는 지역 의료는 사실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가 이득을 받느냐 하는 거가 되고요. 지역의 의료를 살려야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스마트 의료라고 하는 것은 근거리에서 아주 가깝게 비대면 모니터링을 충분히 활용을 하다가 네. 문제가 되면 즉각적으로 대면 진료 또는 직접적인 돌봄을 줄 수 있는 체계, 그것을 스마트 의료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지역의 한계나 혹은 제한을 두는 거네요. 그 지역의 의료 수요는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다만 평소에 건강관리 같은 것들은 IT 기술이 좀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매개체로 활용은 하되 지역 의료 체계를 건너뛰는 시스템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한계나 또는 제한이라는 말을 쓰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네. 사실 한계나 제한은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은 어디나 또 의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어디가 중심이냐 이제 하는 것이죠. 지역 중심의 의료 체계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뭐 서울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네.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래서 동네 병의원이 주도하는 스마트 의료 시스템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이런 고민은 좀 되더라고요. 그 최근 들어 보면 미국에서는 텔라닥, 중국에서는 핑한 헬스케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의료 포털처럼 구축이 돼서 심지어 아주 극단적으로는 중국 포털에서 프랑스 환자가 온라인으로 그 진료를 보고 또 그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의료 단가는 굉장히 낮아지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게 이 코로나 시대의 현실인데 이게 어찌 보면은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비용 대비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더라고요. 우선 미국과 중국은 사실 원격 의료의 개념은 두 나라에서 사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미국이나 중국이나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고요. 지역 의료가 말하자면 지역 의료 자체가 근접거리에 있지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네. 되니까 자연스럽게 원격 의료가 뭐 녹아 들어가도 사실 큰 문제가 없고 그렇게 발전하기가 쉬운 거죠. 특히 중국 의료는 지역 의료 수준이 워낙 낮으니까 네. 뭐 지역에서 잘 해라 이렇게 하기 참 어렵습니다. 병원이 없으니까. 수준 높은 병원이 네. 사실은 지역에 중국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 되고요. 미국은 거리가 굉장히 또 멉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의 개념을 거기서 이제 만들어졌고 또 그것이 활용되고 발전된다고 저는 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른 상황인 거죠. 우리는 동네에 개업하고 개원하신 선생님들이 다 전문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분들을 도와서 좀 더 본인들의 전문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의료 사고 혹시 그리고 그 예기치 않은 팬데믹 상황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튼튼한 의료망을 구축하고 이걸 무너뜨리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비대면 모니터링이 들어가는 이 스마트 의료 그리고 동네 병원과의 협업이 가능하려면 진료 과목 이런 것들 그 세부적으로 의료계에서 정리하셔야 될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숙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지역사회에서 흔한 질병, 만성 질병을 잘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책임을 가지고 소위 그 책임 의료를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의료진 또 과목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책임 의료, 우리 동네의 책임 의사 또는 뭐 나의 주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대개는 내과나 가정의학과나 이제 소아과나 이제 이런 흔한 질환을 또는 만성 질환을 보는 과목이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또 수술이나 또 분만이나 뭐 이런 또 전문적인 영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런 그 지역에서 책임을 갖고 의료를 행하는 지역 책임 의사 선생님들이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네. 전문 과목하고 그래서 하나의 공동적인 어떤 지역사회 의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역사회에서 많은 데이터가 모이고 또 집단지성을 통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굳이 먼 길 나서도 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바꿔나가는 정책에 맞춰서 저희 한 번 더 모시고 얘기 더 구체적으로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홍윤철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